중국에서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거대한 건축 기술이 종종 시도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최근 상하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려 7,500톤에 달하는 건축물을 해체 없이 통째로 이동시키는 공사가 실제로 완료된 것입니다. 단순히 일부 구조물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거대한 보행 장치를 동원해 건물 전체를 들어올려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킨 사례로 기술적 도전과 함께 안전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의 주인공은 1920년대 상하이 중심가에 건립된 전통 민가 양식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인 스쿠먼 구조를 기반으로 붉은 벽돌과 목재로 구성된 3개의 동이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원형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역사적 상징물로 여겨지는 만큼 철거 대신 보존을 전제로 한 이동 공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공간 개발과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리와 함께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고 결국 중국 당국은 전체 이동 후 복귀라는 전대미문의 공사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팀은 건물 하부에 총 432개 이동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각각의 로봇 다리처럼 움직이며 건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건물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렸으며 이 장치는 걷듯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워킹머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건물은 한 방향으로 수평 이동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로로 총 수백 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건물의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명의 기술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집안 및 하중 변화에 따른 충격도 실시간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수평 이동 공법은 중국에서는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각 지역에서 학교, 공공건물, 역사적 유산 등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사례를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 후 재건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원형 손실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의 경우 원형 보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기술 이면에는 분명한 문제점과 불안 요인도 존재합니다. 건축물의 물리적 이동이 곧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이동 과정에서는 집안 침하, 미세 균열, 균형 미달, 진동 영향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형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초 구조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동한 건축물이 이러한 자연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 공법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유지관리와 구조 안정성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 후 기초 보강이나 내부 균열 점검 등 추가적인 보수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은 겉보기와 달리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가 오히려 재난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건축 자재의 품질 관리, 시공 기술자의 전문성, 이동 후의 구조 평가 등이 부족하다면 건물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옮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러한 대규모 공법을 계속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중국 건축 기술의 첨단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이면입니다. 기술은 분명히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유효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건물의 향후 유지 상태와 구조적 이상 유무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놀라운 건축 기술의 성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안전성과 책임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기엔 기술의 진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과시형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은 상하이 또 다른 대형 시설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한 상하이 레고랜드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이 테마파크는 개장 전 시범 운영부터 각종 사고가 터지며 중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총 면적 31만 제곱미터, 전 세계 10여 개의 레고랜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개장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교육 체험과 첨단 콘텐츠를 융합한 가족 친화형 테마파크로서 중국 내 중산층 이상 가정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었고 중국 정부와 지방 당국도 이를 관광 산업 활성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시범 운영 첫날부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공식 개장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연간 회원권 구매자 및 우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 운영 기간,
놀이시설의 안전 문제와 시스템 결함이 연이어 발생하며 공포와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은 4D 체험 영화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 사고였습니다. 관람객들은 공연 중 우산을 펼쳐야 할 정도의 급작스러운 물세례에 당황했고 일부 좌석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조기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특수효과 장치 고장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사전 점검도 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고장이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인기 롤러코스터 탑승 중 기구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구에 탑승해 있던 10여 명의 이용객은 무려 40분 가까이 10m 상공에 고립되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가 섭씨 37도의 폭염경보가 내려진 정오 무렵이었다는 점에서 더운 기온과 두려움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탑승객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설 자체의 민감성과 불안정성을 방증하는 해명이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기구에서도 잔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수시로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놀이기구 작동 중단 후 재가동까지의 대기시간이 1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었고 몇몇 코너는 운영이 아예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들은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식 개장 후에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SNS와 포털에는 레고랜드 이용 후기 대신 피해 사례 공유 게시물이 급증했고 부모 동반 아동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실험 대상이 된 느낌이다. 안전보다 마케팅이 우선된 공사였다. 는 격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관람객 일부는 레고랜드 운영사가 사전 안전 점검은커녕 홍보용 이미지 만들기에만 치중했다 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러한 시설 운영 방식은 공정 일정 준수와 외형적 완성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내부 시스템 점검이나 장비 정밀 진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레고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소개한 상하이 전통 건축물의 이동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돼 속은 텅 빈 안전을 방치하는 구조가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레고랜드 측은 사고 이후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장비를 전수조사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중국 내 유명 콘텐츠 제작자들조차 레고랜드의 시범 운영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베타 테스트에 불과했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중국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인식과 관리 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공 완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전 확보와 사후 관리에는 자원과 시간, 인력을 아끼려는 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시설은 이용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고는 중국 사회, 기술은 앞서가지만 신뢰는 뒤처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걷게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 테마파크를 빠르게 완공하는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발전이 아니라 위험한 속도전일 뿐입니다. 이처럼 레고랜드 사고는 단순한 놀이시설 문제를 넘어 중국 건설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의 무리한 추진 방식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걷게 만드는 기술, 세계 최대 테마파크의 전광석화 같은 건설 속도,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기술력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 뒤에는 기초부터 흔들리는 부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낯은 이번에는 650년 역사를 지닌 전통 건축물의 붕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평양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물의 붕괴 사고가 아닙니다. 명나라 초기 태조 주원장이 남경에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운 역사적인 누각 건축물 명중도 고루가 보수공사를 마친 지 불과 1년 만에 지붕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영상으로 포착된 당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붉은색 기와가 얹힌 전통 누각 지붕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흔들리더니 수백 개의 기와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고 붕괴 직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치솟으며 주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은 기와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두 달아났고 이내 건물 상단이 붕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1375년에 건립된 이 누각은 명나라의 수도 계획의 상징이자 주원장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역사적 상징물로 중국 내에서도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고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기념관 형태로 운영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문화유산 재생사업의 대표 사례로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실한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 누각은 지난 2023년 3월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보수 작업을 완료했으며 당시 공사 내용은 기와 교체, 처마 보강, 내부 목재 지지 구조물 점검 등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와의 낙하와 구조 불안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마침내 지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유사한 문화재 붕괴 사고가 중국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명중도 고루와 같은 국가급 문화재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이 보수 공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공사 후 수년 내에 재손상되는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형식적인 점검과 입찰 위주의 저가 시공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 복원 사업이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과 자재는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명중도 고루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와는 겉보기에 화려하게 정비됐지만 내부 목조 구조물은 곰팡이와 부식 흔적이 발견된 상태였고 처마 보강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시공은 결국 문화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둔 붕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직후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자체의 훼손도 문제지만 전통 건축 기술과 역사적 가치의 상실은 더욱 깊은 손실입니다. 게다가 문화재 관리 기관과 시공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존의 본질이 건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지켜내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보수 완료라는 행정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정작 그 건물이 10년, 50년 후에도 존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앞선 상하이 건축물 수평 이동 공사, 레고랜드 시범 운영 중의 사고들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모두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속도 우선주의, 안전 경시 문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을 자랑하려는 국가와 역사를 지키려는 국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무너진 명중도 고루의 붕괴 잔해는 단순한 건물의 잔해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 없이 진행된 정치적 건설주의의 폐해를 상징하는 잔해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진정한 미래로 이어지려면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닌 실질적 안전과 문화적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첨단 공법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명중도 고루에 무너진 지붕 위에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잇따른 붕괴 사고와 안전성 논란은 세계적인 기술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본을 놓치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눈부신 성과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본이 빠진 껍데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술로 진화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화려한 광고보다 조용한 신뢰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롯데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롯데건설은 소음 제어 전문기업인 세일앤어쿠스틱스와 협력해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획기적인 층간소음 저감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두꺼운 바닥재나 특수 완충재처럼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노이즈 캔슬링 원리를 이용해 위층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층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발을 구르는 등 충격이 발생하면 하부에 설치된 진동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즉시 그 충격을 반대 방향의 진동으로 상쇄시켜줍니다. 이 진동은 뮤터라는 장비를 통해 발생하며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저주파 층간소음을 30% 이상 저감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시공도 간단해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구축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층간소음 대책은 대부분 바닥 두께 증가나 고무 패드 삽입 수준에 그쳤고 이는 설치 난이도나 비용, 공간 문제로 인해 대중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단순히 건축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심리적 평온함이라는 새로운 주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롯데건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장치를 상용화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성능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이웃 간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이 주거문화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기술을 삶에 직접 연결하는 접근 방식은 한국 건설업계가 꾸준히 추구해온 방향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마케팅보다는 실제 성능으로 증명하는 문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은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2025년 현재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역대급 해외 수주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체코 정부는 수년간 이 사업을 놓고 미국, 프랑스,
한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청이 전자서명을 통한 공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조 원대 규모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며 한국건설사가 유럽 본토에서 원전 공사를 수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 대우그룹 시절 폴란드 대우자동차 공장 건설 이후 한국건설사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재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트루크메니스탄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플랜트 건설 본계약을 체결하며 중앙아시아 건설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국 기업 진출이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건설사의 기술력과 공정관리 신뢰성이 이 벽을 허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도 인프라 개발, 플랜트 건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입찰과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수주가 아닌 장기적인 지역 경제 협력과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건설사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력은 물론이고 완공 이후의 안전성과 품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바로 한국건설의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양과 속도로 승부를 본다면 한국은 정밀도와 신뢰로 승부를 겁니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앞으로의 세계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같은 거대한 공급 물량 국가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기술을 팔면서도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고민하는 나라.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 건설업계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신뢰받고 다시 불러들여지는 이유입니다.